청와대는 바쁘죠. 왜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각계각층에게 선물을 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추석 선물을 7,000분 정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사회에 약간 좀 이제 소외된 계층도 있고요. 각계각층의 이제 인사분들 또 이제 정치계 원로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전직 대통령들인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만 이제 받으시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됐다. 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목적 살인 등등 해서 유죄 선고로 돼서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신데 그것 좀 보내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 핫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니 뭐 이런 상황에 무슨 선물을 또 왜 보내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심정적으로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쪽 분들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갖고 뭘 그렇게 다 의례적으로 보낸다는 거 아는데 또 오히려 안 보내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괜히 안 보냈다고 더 문제가 되죠. 사실 이게 아마 네. 대통령 명절 선물 프로토콜에 따라서 네네네. 그냥 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청와대 선물 보내는 기본적인 의전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자동적으로 전직 국회의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근데 두 분은 받으셨어요? 저는 문 대통령한테는 못 받고요. 저는 받았죠. 아.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물을 받았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왜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저 이제 예. 청와대에 있어 보면 이 선물 명단 작성하는 게 아주 청와대 내에서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핫 이슈예요. 아, 왜냐면 일이구나. 예. 이게 이제 대개는 기본적으로 보내야 될 분들 명단이 있고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보내는 명단. 그 추천이 아니라 골머리 썼겠네요. 그게 이제 네. 각 수석실에서 추천 명단을 아. 보내고 그걸 마지막에 총무비서관실에서 컨펌을 하는 정리를 거구나. 전부 해서 우리 유 작가님처럼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훌륭하고 어용지신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또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선물은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얇고 납작한 박스에 청와대 문양 위에 있는 아하. 팔도 농산물이더라고요. 쌀은 경기도 거고 자선 강원도 거고 참깨는 경상도 거고 호두 그런 건 또 충청도의 흑미 전라도 거 이렇게 해서 나름 5대 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모았더라고요. 값도 뭐 아마 김영란법을 좀 의식해서 양이 요만큼씩 진짜 요만큼씩이더라고요. 되게 이제 받은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직접 선물을 받는다는 게 네. 상당히 흥감한 측면이 있고 또 되게 이제 받으시면은 그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드시고 그 박스는 그래도 오래 보관을 해서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거를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전에 보면. 그러네. 나는 그거 버리지 마세요. 다 버렸는데 이제까지. 아니 그러잖아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유엔도 갔다 오시고 해서 각 당의 대표들과 이제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역시 여기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제 불참을 하시면서 이제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열쇼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왜 벌써 이제 들러리 서야 되냐라고 이렇게 10명 불러놓고 사단장 사열하듯이 사열하겠다는 거잖아요. 야당한테 당부할 얘기가 있으면 1대1로 불러라 이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면서 차라리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태경 의원님도 아주 멘트가 세시더라고. 예, 아주 뭐 구라시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네. 홍 대표가 들으면 크게 화를 낼 거야. 왜 나를 하태경급으로 끌어? 아니. 그럴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언론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몸값 올리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아니 그또 홍준표 대표도 대응하셨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네. 뭐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냐 이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열심히 하는 의원이긴 한데 이번에 네. 발언이 좀 심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이고 하나는 홍준표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가 정치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 상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으로 규정해서 되겠어요. 그것도 공당의 대표를.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렇게 말이 세요. 하태경 의원.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뭐 어디 인터뷰하면서 썰전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뭐 저한테 대해서도 좋은 얘기 했던데 아하. 운은하체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예. 하태경 의원이 전향한 우파잖아요. 예전에는 주사파였잖아요. 20대 때는. 네네네. 예전에 주사파 할 때는 그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한민국의 적이래. 이런 어법은 진짜 민주주의하고 안 맞고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나
나와 의견이 다른 정치인이 적이 아니고 적은 말살 대상이죠. 그렇죠. 하태경 의원은 민주주의와 다른 정치 체제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홍 대표가 공부하러 갈 게 아니고 당 대표는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런 자기 훈련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가 공부하러 집에 간 거는 잘하신 일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홍 대표가 잘한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계속 여기 이제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요번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안 하고 요번에도 안 하고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안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정치 어떤 전략상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안보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크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조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름다운 게 본인들한테는 뭐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네. 지난번 9월 정기국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확실해요. 전국을 1대1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지금 여당이 121석인데 자유한국당이 107석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른정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분화가 돼서 그러면 제1당도 지금 넘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에 맞는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거 자랑한 거예요. 간바 자랑.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석 기준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은 5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의당은 8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짜리들 데리고 나도 거기 끼어서 같이 하란 말이야?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난 문 대통령하고 대화 안 할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대화는 할 필요가 있는데 피라미드를 치우고 책임 맞는 사람끼리 만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맨날 대통령 보고 협치 안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작은 정당들을 그렇게 개무시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홍 대표의 처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팎이 어긋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그런 요구를 그냥 모르는 척하기보다는 오자회담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1대1 회동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문을 열고 포용을 하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저도 거기 상당히 공감하는 편인데요. 뭐 추미애 대표는 여당 대표니까 뭐 안 빼고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야당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홍준표 대표부터 청와대에 초대해서 저녁 한상 하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 나눌 거 대화하고 거기서 합의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야당 대표들도 한 번씩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홍준표 대표도 사실 화통한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따로 대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 정도만 돼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그냥 제1야당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 홍준표 대표가 또 뒤끝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화통하다가 뒤끝이 있다가 어떻게 관계가 돼요? 그 이번에 하태경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바로 탁 쏘잖아요. 그거는 속이 좁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뒤끝이 그거는 있다고 정치 표현하는 스타일의 차이. 둘 다 안 좋은 건데 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요즘 근데 여기저기 뭐 문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정배청산위원회가 그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이제 국정원 등에서 이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해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우리 박형준 교수님도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해서 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스트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러네요. 저도 리스트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주로 그 국정원의 댓글 공격 타겟 중에 하나로 저 오랫동안 리스트에 못 올라봤거든요. 이번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세타 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리스트의 성격은 다르지만 나도 살아 있었네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MB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파문인데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이 문건이 사실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효재 정무수석이 전임자죠, 그죠? 아니죠. 네, 후임자. 후임자인가요?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면서 다수의 문건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네네네. 문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네네네. 건데 그걸 검찰이 입수한 다음에 네네. 거기서 나온 걸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그 문서를 그냥 청와대에 돌려줬어요. 이게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한 거죠. 이거는 지정기록물이 아니고 일반 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가 있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열람하고 그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 복사는 못 해줘요. 이렇게 하니까 가서 노트 가지고 와서 다 적어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 목요일이었죠. 그 어디 뭐 행사 때문에 갔다가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막 와글와글 시끄럽고 뭐 박형주 썰전에서 내려야 된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진짜 이렇게 그 봤더니 그 문건 내용에 의하면 뭐 몇몇 사람들 청와대 출신들을 관권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서 비슷한 문건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제가 그때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경선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경선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선 이틀 앞두고 제가 좀 앞선다는 이유로 경선이 무산됐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되고 그 뒤로는 제가 일체 당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관권 선거 지원 문건이라고 폭로된 그의 경우에는 그게 열람은 할 수 있어도 일반 공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적어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조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이게 작성되는 거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실 감찰팀에서 작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공직자들 감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 감찰팀에서 그런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어요. 선거 관련 업무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직무가 아니죠. 직무가 아닌데 그걸 작성했다는 게 진짜 의문인데. 두 번째는 관권 선거라는데 청와대가 관권 선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지역 선거의 그 지방자치단체장도 다 다르잖아요. 청와대가 관권 선거를 한다면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들을 동원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럼 공무원 동원해서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옛날식 관권 선거고 이제 되게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그게 문제가 됐는데 정몽준 의원이 뭐 동작구에서 선거할 때 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뭐 뉴타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가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공약 중에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엘리베이터 만들었습니다 공약을 하면 그럼 뭐 누가 좀 화답해줘야 그 현실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뭐 누구 만나가지고 우리 동네 역의 우선순위를 지금 30몇 번 돼 있는 걸 앞으로 끌어올리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 와서 뭐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얘기됐다. 이러고 이제 그런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사실은 불법 시비에 안 걸리면서도 좀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도 그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뭐 모르겠는데 2012년이라는 거는 정권의 말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은 정권이 내가 국회의원 당선해서 무슨 공약을 하는데 현 정부가 약속했다 그래서 그게 먹힐 리도 없거니와. 이 문건이 그럼 왜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청와대라는 곳은 행정관들이 500명인데 그 500명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문건을 만들어요. 대부분이 동양보고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워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뭐 이렇게 뉴스만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의견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게이트키핑하라고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제기된 보고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된 그런 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봐야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뭐 공영방송 관련 장악 문건이다 하고 내놨지만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적은 거 아니에요. 실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아, 이건 그러니까 그 장악을 했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도 똑같이 여당이 그건 아니고 그냥 한 실무자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이 문건들 갖고 하나씩 들고 나와 갖고 흔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중에 정말 잘못한 거, 확실하게 불법과 탈법을 한 거, 그런 거는 찾아서 저는 엄정하게 다루라 이거죠. 근데 이 경우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식구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대통령 퇴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 그냥 자기들끼리 대통령 이번에 우리 청와대 비서실의 식구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아야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좀 편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느냐 이건 나온 게 없죠, 아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을 추진했다는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근데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경선을 안 하고 그냥 그 유아무개 의원을 심어버렸잖아요. 그게 2008년도에 친박 학살 해놓으니까
2012년도에 친위 학살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후보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뭐 있었나? 이제 이 박형준 후보의 공약 같은 거 갖다 놓고 검색 좀 해봐야 되지.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저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가지고 이제 뭐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정기석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래서 지금 나한테 지금 정치 보복을 치졸하게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나는 정진석 의원이 좀 치졸하다고 봐. 아니 정치적으로 공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고의된 사람 분까지 그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히려 치졸한 거 아닌가? 그거는 보수층 전체가 느끼는 심정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걸 조금 대변하려고 했는데 조금 과잉해서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과잉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죠. 예컨대 뭐 부부싸움 하고 나서 권양숙 여사는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집에 있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조금 너무 나간 얘기였죠. 근데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5개월 내내 네네. 언론에 지금 탑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폐청산 그 시리즈인데 보수층 전체가 그렇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적폐청산 작업들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의 인사인데 그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부터 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국정농단 사건에 특검을 했던 분을 중앙지검장으로 하고 그 중앙지검장 이하의 모든 어떤 부서를 지금 두 가지 사건에 매달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박근혜 정권의 문제,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 문제. 이 두 가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오로지 적폐청산 여기에 지금 매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권을 원래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하고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저는 거꾸로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조차도 적폐의 일부로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서 정권을 받았을 때 그때 검찰 수뇌부가 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그 안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정수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시급하게 인수위 기관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청와대나 국방부나 군 기무사 이런 데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걸 바로잡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증명하는 문서와 재정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덮든가 하나는 발표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발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정치 보복이다. 덮으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새로 정부를 맡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밖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검찰은 그거를 또 방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친한 사람들을 다 세무조사하고 사람을 잡아가두고 개인 비리까지 탈탈 털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네. 자, 어떤 정부가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갖고 그 부처의 과거에 했던 일을 탈탈 먼지 털듯이 한 정부가 있었어요? 있었죠. 어느 정부가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도 다 했어요. 아니 그거. 그런 거를 어떻게 그거를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공식 한 적이 기구를 안 있나요? 만들고 해서 나빴던 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이 정말 이게 옳은 정부였고 나머지 정부는 전부 그런 적폐 투성이었다. 이런 식의 접근, 즉 상대를 도덕적 악으로 보고 출발하는 이런 사정은 안 된다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다스를 세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박지만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세무조사하죠. 그래서 자금 내역을 다 뒤지죠.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상률 국세청장하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과 거래한 데를 세무조사를 엄청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잘못된 행위인데 지금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다만 지난 시기에 그런 사정기관, 권력기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 행사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잡고 제 갈 길을 가야 되니까 터는 과정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적폐청산은 적폐라는 거는 과거에 그냥 잘못된 폐습,
이거를 극복하겠다 이거였는데 오래된 패습. 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세월호 사건 때 무슨 관피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적폐청산하면서 이거를 과거 정권 문제로 이게 들이대면서 사실은 그때 적폐라는 말이 좀 잘못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적폐라는 거를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 특히 전직 대통령을 향한 그런 어떤 기획 수사로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 그 적폐청산은 결국 분노의 정치를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네. 대통령 모셨던 분으로서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정한 정치인을 겨냥해서 뭐가 나올 만한 데를 파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냐? 지시는 안 했지만 보고는 받았냐? 지시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한 거냐? 이 질문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명박 대통령은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친분 있는 사람들을 털어야 그게 표적 수사예요.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하시던 동안에 그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권력기관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진상규명을 예. 왜 이명박 정부까지만 합니까? 그럼 노무현 정부도 해야죠.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털만큼 다 털었다고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장관의 특수활동비 300만 원 한 달에 있는 거 그거까지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제 거예요. 계좌도 다 들여다봤고 통지서 다 받았습니다. 저도 정권 마찬가지예요. 바뀌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7년 12월 18일 날 대선 하루 전이었어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앰뷸런스를 타고 부계를 갔어요. 이건 이미 보도로도 사실 관계가 드러난 거예요. MB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안 삼았어요. 만약에 그거를 문제 삼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저는 과거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로서 포용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수층으로부터도 엄청난 박수를 받을 거라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또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 노사모 출신의 문화 인사들이 문화 공공기관에 다 장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그 이창동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공 장관은 장관으로 기용을 했죠. 아니 그 문화 공공기관장들도 그쪽 계열 인사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3년에 연극인들과 문화인들이 편파 인사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하고 아니 그거야 있을 그리고 수 있죠. 그거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를 만드는 근데 것 자체를 문제는 문제 삼잖아요. 아니죠. 문제는 그 리스트를 집행을 했잖아요. 다 문화부 통해서 집행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는 수단을 썼냐 안 썼냐 그 문제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불완전한 그렇죠. 행위예요. 네. 그리고 이 국가의 이 통치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를 법률적인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닌 경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뒤져서 그걸 오늘의 법리적 잣대로 전부 문제를 삼으면 문제 안 될 정부가 없다는 걸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거고. 법이 국정원법이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 그냥 똑같은 법이에요. 야권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팀을 사방에 만들어가지고 그다가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직원들이 있지도 않는 유령팀을 만들어갖고 돈 가져다 입마이 포켓하고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럼 그걸 덮어줘요? 아예 덮으면 앞으로는 안 우리 되죠. 그러지 맙시다 하고 그렇죠. 덮어주냐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또는 정상적인 고발 절차를 통해 갖고 법률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는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지금 표출되는 많은 사건들 저도 정부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점도 있고 또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그 정치 기획 이 자체를 저는 문제 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네. 입장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